생각할 사, 슬퍼할 토, 사도세자라 하라. 왕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의 과도로 죽인 사건. 이모화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가족사.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영조. 아들이고 싶었던 사도세자. 아버지와 아들의 엇갈린 운명. 모든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여인, 비운의 여인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 한중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조를 알아보자. 숙종은 정실 부인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선 자식이 없었으며 희빈 장씨 사이에서는 이윤이라는 자식이 있고, 또한 무술이 최씨 사이에서도 연인군이라는 자식이 있다. 하지만 연인군은 천출의 자식이므로 왕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숙종이 죽자 희빈 장씨의 아들 윤이 왕이 된다. 이 왕이 바로 경종이다. 그런데 경종은 몸이 허약했고 자식도 없었다. 경종 쪽에는 당파 중에 소론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가는 노론이 있었으며, 당연히 왕위에 오를 확률이 있는 연인군을 지지하였다. 노론은 경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연인군의 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 분하여 경종은 소론과 힘을 합쳐 노론의 핵심 4대신을 숙청한다. 어느 날 경종은 게장과 생감을 먹고 폭풍설사를 하게 된다. 연인군은 원기 회복하라며 인삼과 부자를 올렸고, 경종의 어이들은 지금 먹는 약과 인삼 부자는 상극이라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연인군은 형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며 경종에게 권한다. 인삼과 부자를 먹은 경종은 급사를 한다.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한 것인지 아닌지는 실록에 나오지 않았지만, 연인군은 평생 형제살인범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게 된다. 결국 천출 출신인 연인군은 왕이 된다. 그게 바로 영조이다. 사도세자는 왜 저승전에서 자랐을까? 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가 낳은 아들인 효장세자는 안타깝게도 10살에 죽었다. 영조는 42세에 둘째 아들 사도세자를 낳는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마자 세자 직전 단계인 원자로 삼았으며 13개월 만에 바로 세자로 책봉한다. 그런데 영조가 지정한 세자의 동궁전은 500m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이름도 저승전이었다. 여기서 저승전은 다음 대통을 이을 세자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효장세자 독살 사건 배후로 추정되는 경종의 부인인 왕비의 처소로 불길한 곳이었다. 그리고 저승전 옆에 소주방이 있는데, 그 소주방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며 굿하던 곳이었다. 영조는 왜 사도세자를 하필 그곳으로 보냈을까? 영조는 자신이 형님을 독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란듯이 사도세자를 그곳에 거처하게 하여 보여준 것으로 추측된다. 먼 거리뿐만 아니라
경종의 나인을 보모로 둔 것이 문제였다. 결국 경종의 나인 출신 상궁이 사도세자에게 칼싸움 놀이를 가르쳤는데 이건 문치주의 국가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슬프고 애달픈 것이 있으니 하나는 어린아이를 저승전에 멀리 두신 일이고 둘은 괴이한 내인을 들인 것이다. 막 배우기 시작할 때 괴이한 내인들이 그런 불길한 병기로 놀게 인도하였으니 어찌 흉악하고 수상쩍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작은 일로 그 탈이 나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는가. 어린 나이에 대궐에 입궐하다. 해경공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서울 거평동, 오늘날 서대문 밖 평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홍씨는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하였고 조부인 홍현보는 그녀가 보통 아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였다. 홍씨가 살았던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개인의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아닌 가문의 배경이 인생을 좌우하던 시대였다. 때문에 노론 집안 출신이라는 그녀의 가문 배경은 그녀를 세자빈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양날의 칼처럼 일생 동안 짊어지어야 할 운명이기도 했다. 성균관 장의였던 해경공 홍씨의 아버지 홍봉하는 두 번의 시험에 모두 낙방한다. 하지만 영조는 홍봉한에게 호감을 가졌던 듯 그의 딸을 세자의 배필로 결정한다. 해경공 홍씨는 세자를 따라 창덕궁으로 들어간다. 이때 세자와 해경공 홍씨의 나이는 동갑으로 10살에 불과했다. 외롭고 고달픈 궁궐 생활. 10살의 어린 세자비는 궁궐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궁궐에는 심성 곧고 예의 바른 그녀를 이끌어주는 실질적인 시어머니 선희궁 이씨와 시누이들인 화평, 화협, 화완, 화순 옹주들이 있었다. 시아버지 영조는 여러 딸들 중에서도 특히 화평 옹주를 가장 사랑했다고 한다. 화평 옹주는 영조와 선희궁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이다. 영조의 편애를 받은 화평 옹주는 하나뿐인 남동생 사도세자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버팀목이었다. 고달픈 생활도 적응이 되어갈 무렵 세자 부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화평 옹주가 난산 끝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가장 사랑하는 딸인 화평 옹주가 죽자 영조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했고 영조의 과도한 슬픔은 곧 세자 부부의 인생에 경랑을 몰고 온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 여리면서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영조는 특정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심한 아버지였고 특히 사랑하던 딸 화평옹주가 죽은 뒤로는 의지해야 할 아들인 세자를 오히려 멀리했다. 사도세자는 사실 영조가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당시 영조는 경종을 모셨던 궁녀와 환관들에게 아들을 맡겨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왕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다. 영조께서 대리 전이라도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거나 형조의 일 또는 죄인을 다스리는 등 대궐에서 말하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불러
옆에 있게 하였다. 화평옹조와 화환옹조의 방에 들어가실 때는 만나보실 때 입는 의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들어가시나 세자에게는 그렇지 않으셨다. 밖에서 정사를 보시고 드실 때에는 정사를 보신 의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오셔서 동궁을 불러 물으셨다. 밥 먹었느냐? 동궁께서 대답을 하시면 그 대답을 들으신 후 귀를 그 자리에서 씻으시고 그 물을 화엽옹조가 있는 집의 마당에 버리시기도 하셨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점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이로 변해갔으며 영조의 어정쩡한 태도는 세자를 병들게 만들었다. 사도세자는 부친인 영조를 원망했고 불만을 가졌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세자는 우라증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했다고 한다. 정무 보고를 하는 날 신하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아기네가 자세히 대답하지 못할 부분인데도 굳이 세자를 불러 그의 뜻을 야속하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모인 중에 물으시니 사도세자께서는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셨다. 그러면 영조께서는 남이 보는 데서도 꼬중하고 흉도 보았다. 사도세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교훈하지 않는 것에 성이 나고 두려워 천성을 잃기에 이르신 것이니 이런 원통함이 어디 있겠는가.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세자빈 홍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1755년 영조 31년에 친정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사도세자의 보호막이자 기둥이었던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와 대비인 인원왕후가 같은 해에 연속으로 돌아가신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은 것이다. 그동안 사도세자를 보호해준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제 세자 곁에는 완충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영조는 급기야 공공연히 세자에게 면박을 주었고 세자의 우라증은 깊어갔다. 심각해지는 사도세자의 광증. 어느 날 능소에 참배하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가는 영조. 사도세자도 궁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사도세자께서는 15세가 되었지만 한 번도 임금님을 모시고 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능행에 따라가게 되었고 사도세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능행길에 소나기가 내리자 영조는 날씨가 이런 것은 다 세자를 데려온 탓이라며 도로 들어가라 명한다. 이것으로 사도세자는 화병이 더하여 본격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하며 이어 옷을 못 입는 의대증에 걸린다. 시중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셨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그리하시니 미처 만들지도 못하고 옷감도 얻지 못하면 사람 죽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었다. 옷을 입히던 궁녀를 죽이고 옆에 있던 내관을 이유 없이 죽이기 시작하며 하루에 6사람이나 살인을 한 것이다. 영조와의 불화로 세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마침내 넷이 김한채를 밀고자로 의심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내관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 둘러 보이시니 내 그때 사람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다. 흉하고 놀랍기 이를 것이 어이 있으리요. 안타깝게도 세자빈 홍씨는 남편의 살인 행각을 힘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세자는 발작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침내 세자의 생모 선의공은 세자의 살기가 부친마저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선의공은 영조에게 아들 사도세자의 형태를 모두 밝혔다. 선의공은 아들을 버렸고 세자빈 홍씨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버렸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불우한 삶을 마감했다. 이것이 이모 화변이다. 정조와 해경궁으로서의 삶. 16살이 된 세자빈 홍씨는 1750년 영조 26년에 첫째 아들을 낳았다. 이가 의소세손이다. 하지만 의소세손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8살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은 세자빈 홍씨는 그해 가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훗날의 정조이다. 잃어버린 아들과 새로 얻은 아들, 2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녀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여인이 되어갔다. 영조는 죽은 세자를 폐서인했다. 폐서인이란 세자를 폐위하여 평민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세자빈 홍씨도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다. 영조는 이산이 사도세자의 아들로서는 왕이 될 수 없으니 사도세자의 호적을 정리하고 이산을 영조의 후궁 정빈이 씨가 낳은 10살에 죽은 효장세자의 대를 잇게 한 것이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홍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남편을 잃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갔던 홍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자신뿐만 아니라 정조의 목숨마저 위태로움을 느낀 홍씨는 세손을 영조에게 보낸다.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홍씨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세손을 떠나보낸다. 세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세손을 떠나보내고 견딜 수 있겠느냐. 떠나보내어 섭섭함은 작은 일이요. 윗분을 모시고 배우는 것은 큰 일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드리고 곧 세손을 올려보내려 할 때 모자가 서로 떨어지는 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세손이 차마 나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가시니 내 마음은 칼로 베어지는 듯 하였으나 참고 견디면서 지냈다. 사도세자의 3년 상중이었던 이산. 하지만 호적을 정리했으니 사도세자는 이산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었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되어 상복조차 입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산이 상복을 벗을 때 곡을 하며 우는 소리는 천지에 사무쳤고 이를 대하는 내 간장은 쇠가 녹을 듯 차마 견디지 못할 일이었다. 설사 아버님께서 지나치게 하셔도 아드님이 효도를 힘썼더라면
혹 아드님을 못 믿어 하시더라도 아버님이 갈수록 은혜를 주셨더라면 까닭없이 절로 걱정하여 일이 이러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나라의 운이다. 얼마 후 홍씨는 사도세자가 복이 됨에 따라 세자빈 신분을 되찾고 궁궐로 들어간다. 이제 홍씨에게 남은 희망은 아들을 잘 키워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궁궐로 재입궁한 뒤 몇 개월이 지나 만난 영조에게 홍씨는 저희 모자가 보전함은 모두 전하의 성은이로소이다 라며 원망과 비난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홍씨의 태도에 영조는 내가 너를 볼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아름답구나 라며 감격해 했다고 한다. 영조는 그녀의 효행을 칭찬하며 표창까지 내렸다.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은 것이다. 홍씨의 희망대로 영조와 세손 사이에는 유대감이 쌓이기 시작했다. 1764년 영조 40년 7월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이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영조는 12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 1776년 3월 마침내 해빈 홍씨의 아들이자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생모인 해빈 홍씨를 해경궁으로 높이고 지성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한다. 조선왕조 실록 기록에 따르면 해경궁은 젊은 시절부터 몸에 종기가 자주 나는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 정조는 모친이 부스럼으로 고통받자 궁중 내의원들을 물리치고 밤새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약을 발라주었고 이런 효성에 씻은 듯이 낫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 번 보시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므로 궁중의 옛 일부터 국가의 제도, 다른 집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셨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 질문하였을 경우 역력히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정조의 평은 이 책의 신빙성에 한 몫을 더한다. 해경궁이 환갑이 되던 해에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으로 행차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32년 만에 남편의 무덤인 현농원에 간 것이다. 실로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얻은 보상이었다. 해경궁 홍씨는 정조 사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1815년 순조 15년 12월 15일에 81세의 나이로 창경궁에서 사연 많은 삶을 놓아두고 세상을 떠났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생모이다. 80여 년의 일생 중 70여 년을 삼엄한 궁중에서 생활해야 했던 여인 해경궁 홍씨. 그녀는 한 많고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그녀의 궁중 인생이 녹여진 한중록을 집필했다. 한중록은 일종의 회고록이다. 해경궁 홍씨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책을 써내려 갔는데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카 홍수영의 부탁으로 손자인 순조의 생모이자 자신의 며느리인 가순공의 부탁으로 마지막으로는 친정의 무죄를 항변하며 써내려간 글이었다.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 어린 나이에 세자빈이 되어 궁에 들어온 해경공 홍씨는 위풍당당한 시아버지 영조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도세자 사이에서 숨죽이는 나날을 보냈으며 병증이 심해지다 못해 급기야 밥 먹듯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사도세자가 해경공 홍씨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했다. 이 끔찍한 사건 이모 화변은 제대로 된 기록도 남지 않았다. 정조는 죽의 직전에 영조에게 상서해 승정원에 있는 그날의 기록을 없애달라 청했고 영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 이익에 따라 이 말 저 말을 붙이기 시작했고 진실은 가려졌다. 해경공 홍씨가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한중록은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었다. 한중록에 대한 사실성 진위를 떠나 이 책을 통해 궁중에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된지를 알 수 있었다.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해경공 홍씨의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